아침 6시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거실 소파를 은은하게 비춥니다. 경숙은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쌀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40년 가까이 해온 일상이었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나무 주걱으로 저어가며 남편을 위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옛날처럼 제가 죽 끓였어요. 경숙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침실에서 나온 창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퇴한 의사답게 여전히 단정한 잠옷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없어 보였죠. 경숙이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죽한 그릇과 반찬들을 바라보며 창호는 익숙한 듯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병원 검진 가셔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혈압약도 챙겨 드시고요. 경숙은 남편 옆에 앉으며 작은 알약통을 꺼내 놓았습니다. 전직 간호조무사였던 그녀는 습관처럼 남편의 건강을 챙겼죠. 하지만 창호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대답은 없었습니다.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요즘 혼자 다니시기엔. 아니야, 내가 의사인데 병원 가는 것도 못하겠어? 창호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배운 지혜였죠. 남편이 기분 나빠할 때는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호는 죽을 떠먹으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삶은 너무 지루하다. 매일매일 똑같은 아침, 똑같은 하루. 은퇴 후 몇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무료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바쁘게 환자들을 돌보던 때가 그리워졌죠. 경숙은 남편이 식사를 마치자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저녁 준비할 재료 좀 사와야겠네요. 창호 씨가 좋아하시는 갈치조림 해드릴까 해서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간단하게 먹으면 되잖아. 창호의 말에 경숙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설거지를 이어갔죠.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이런 대화는 일상이었습니다. 경숙은 늘 정성을 다해 남편을 챙겼지만 창호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든 창호는 정치면을 읽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똑같이 살다가 죽는 건가? 젊었을 때는 꿈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기분이었죠. 경숙은 남편이 신문을 보는 동안 조용히 화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자신이 때로는 안쓰러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점심은 냉장고에 준비해 뒀으니까 드세요. 응, 알았어. 창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경숙은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본다고 해서 남편이 배웅이라도 나올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창호는 신문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이런 적막함이 때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숙은 시장 가는 길에 오랜만에 만난 이웃 부인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 경숙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죠. 뭐 선생님은 은퇴하셨으니까 집에서 편히 계시고요. 경숙의 말에는 약간의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편히 계신다고 했지만 사실 창호는 집에만 있으면서 점점 무기력해져가고 있었거든요. 예전처럼 환자들을 돌보며 바쁘게 지낼 때가
오히려 활기차 보였는데 말이죠. 시장에서 갈치를 고르면서도 경숙은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창호 씨가 요즘 입맛이 없다고 하시니까 좀 더 맛있게 해드려야겠네. 생선가게 아주머니와 흥정을 하며 가장 신선한 갈치를 골랐습니다. 40년 가까이 한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해온 경험으로 좋은 재료를 고르는 눈은 확실했죠. 아주머니, 이 갈치 언제 들어온 거예요? 어제 새벽에 막 들어온 거야. 눈도 맑고 살도 단단하지? 경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갈치 2토막을 샀습니다. 그리고 파, 무, 고추까지 사서 장바구니에 담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며 경숙은 오늘 저녁 메뉴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경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귀청이 터질 듯한 충돌음과 함께 경숙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급하게 우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경숙을 들이받은 것이었죠. 장바구니 속 갈치와 채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경숙은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사람이 다쳤어요. 빨리 119 불러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창백한 얼굴로 경숙에게 다가갔죠. 아줌마,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경숙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입가에서는 핏줄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한편 집에서는 창호가 점심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경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나물과 김치,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된장찌개가 있었죠.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뭘 먹어도 맛이 없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경숙 씨 남편분이세요? 저는 성모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창호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좋은 소식일 리 없다는 걸 의사였던 그가 모를 리 없었죠. 제 아내가 어떻게 된 건가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죠. 경숙이가 다쳤다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창호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김경숙 환자 보호자입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담당 의사는 창호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젊은 의사였지만 표정이 심각했죠.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뇌출혈이 있고요. 현재 혼수 상태입니다. 창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로서 혼수 상태가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72시간이 고비입니다. 뇌부종이 더 심해지면 의사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창호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경숙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이었죠. 지금 환자분을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창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도 스멀스멀 올라왔죠.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경숙을 본 순간 창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심장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수가 창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 늘어진 손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도 혼자가 되는 건가? 자신도 모르게 떠오른 생각에 창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니. 하지만 한 번 든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생각은 더욱 선명해져 갔죠. 경숙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간병인 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머님 간병을 맡게 되었습니다. 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추천해준 사람이라고 했죠. 미영은 과거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환자 돌보는 일에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머님 잘 돌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창호는 처음엔 그저 간병인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며칠 지나면서 미영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었죠. 경숙의 상태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고 의사들도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선생님, 오늘 저녁은 드셨습니까? 병원 음식은 맛이 없으실 텐데. 미영은 창호가 며칠째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을 잃은 것 같았거든요. 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입맛이 없어서. 그러시면 안 되죠. 미영은 병원 근처 식당에서 죽을 사다가 창호에게 권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모습이 경숙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경숙은 의무감으로 챙겨주는 느낌이었다면 미영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예민해져서. 당연하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정신이 멀쩡하겠어요. 밤이 되자 창호와 미영은 함께 병실을 지켰습니다. 경숙은 여전히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만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힘드시죠? 미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창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의사였을 때도 이런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막상 제 아내가 이렇게 되니까 참 복잡하네요. 그러실 거예요. 가족이 아프면 더 힘든 법이죠. 미영은 창호 옆에 앉으며 작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병실에 퍼졌죠. 제가 집에서 끓여온 대추차입니다.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창호는 고맙다며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맛이 목을 적셨죠.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이 일을 오래 하셨나요? 네, 10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생계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다고 했죠. 힘든 시절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이제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서 많이 편해졌어요. 오히려 지금은 제가 더 외롭죠. 미영의 말에 창호는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은퇴 후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경숙과 함께 있어도 진정한 소통은 없었고 그저 습관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선생님도 은퇴하시고 많이 외로우시죠? 미영의 질문에 창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 여자 앞에서는 솔직해지고 싶었죠. 네, 사실 그래요.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할 일도 없고 어머님과는 대화도 잘 안 되시나 봐요. 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었거든요. 경숙과는 일상적인 대화 외에는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은 창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적절한 반응도 보여주었죠. 오랜만에 창호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님도 선생님이 건강해야 기뻐하실 거예요. 미영이 창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면서 창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죠. 언제부터인가 이런 따뜻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영 씨 같은 분이 곁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야말로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서 감사해요. 보통 보호자분들은 예민해서 간병인한테 짜증도 많이 내시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환자와 간병인의 보호자라는 관계였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선생님도 힘드실 텐데 누군가 옆에 있어야죠. 미영의 말에 창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마치 젊었을 때 연애하던 기분 같았죠. 침대에 누워있는 경숙을 바라보며 창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미영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창호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미영이 간병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창호는 매일 병원에 나와서 경숙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었죠. 의사들도 조금씩 포기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뇌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거든요. 선생님,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밤새 지킬 테니까요. 미영이 창호에게 말했지만 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병원에서 미영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편했거든요.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것보다 병실에서 미영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마음이 놓였죠. 괜찮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어요. 창호는 경숙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예전과 똑같았죠. 인공호흡기만이 규칙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경수가 언제 깨어날 거야? 창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죠. 한편으로는 아내가 깨어나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미영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미영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저녁을 사왔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반찬 몇 가지였죠. 따뜻한 음식 냄새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선생님, 같이 드시죠. 혼자 드시면 맛없잖아요. 미영은 창호 앞에 수저를 놓아주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해주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경숙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경숙은 의무감으로 챙겨주는 느낌이었다면 미영은 진심으로 배려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미영 씨 덕분에 요즘 제대로 밥을 먹는 것 같네요. 다행이에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정말 야위셔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경숙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병실에서는 이런 것이 일상이었으니까요. 선생님, 어머님께서 평소에 어떤 분이셨어요? 미영의 질문에 창호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경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도 환자들을 잘 돌봤고 집에서도 저를 정성스럽게 챙겨줬어요. 그러셨군요.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은데. 미영은 경숙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창호는 계속 이야기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대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각자 할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창호의 고백에 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산 부부들에게는 흔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40년 가까이 함께 사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건지 그냥 습관이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창호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영 앞에서는 자꾸만 진실을 말하고 싶어졌거든요. 경숙과 함께할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영은 창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창호는 점점 미영에게 마음을 열었죠. 미영 씨, 저 같은 늙은이랑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은 전혀 늙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매력적이시다고. 생각해요. 미영의 말에 창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경숙은 칭찬보다는 걱정이나 잔소리를 더 많이 했었죠.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환자들을 돌보시던 모습도 멋있으셨을 것 같고, 지금도 어머님을 챙기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창호는 미영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인정과 칭찬이었거든요. 점점 미영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죠. 그때 창호는 경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경숙아, 이제 제발 놓아줘. 난 너무 힘들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미영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창호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미영은 조용히 창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창호는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창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느꼈습니다. 이제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창호의 고백에 미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죠. 침대에 누워있는 경숙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숙은 혼수 상태였지만 청각은 살아있었습니다. 남편과 간병인의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었죠. 눈은 뜰 수 없었지만 귀는 또렷했습니다. 남편의 고백을 들은 순간 경숙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당신의 진심이었어? 경숙의 눈가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창호와 미영은 그것을 보지 못했죠. 어두운 병실에서 작은 눈물방울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경숙은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지만 마음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40년 가까이 헌신했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절망감도 들었습니다. 창호와 미영의 관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죠. 창호는 매일 아침 병원에 와서 미영과 함께 하루를 보냈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영 씨, 오늘 날씨가 좋은데 잠깐 산책이나 할까요? 창호가 제안했습니다. 경숙의 상태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고 의사들도 이제는 장기간 혼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거든요. 창호는 점점 죄책감보다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선생님도 병실에만 있으면 답답하실 텐데. 미영은 동의했습니다. 사실 미영도 창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거든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창호와 함께 있으면 사라졌죠. 두 사람은 병원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창호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걸으니까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병실에만 있으면 우울해지잖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미영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과 과일들이었죠.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영 씨, 이런 질문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 간병 일만 하실 건가요? 창호의 질문에 미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창호와 함께하는 미래 말이죠. 글쎄요. 사실 요즘 생각이 많아져서요. 어떤 생각이요?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제 나이도 50이 넘었는데 혼자 사는 것보다는 미영은 말을 흐렸지만 창호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창호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부부로 보였을 것입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미영 씨, 오늘 저녁에 제대로 된 식당에서 저녁 먹을까요? 좋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어떻게 하죠? 간호사들이 지켜볼 테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차피 상태 변화도 없고 두 사람은 병원 근처 한정식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의 식당에서 촛불을 켜고 마주 앉은 모습은 완전히 연인 같았죠.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이런 곳에서 식사해 봅니다. 미영은 기뻐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앞으로 자주 이런 곳에서 식사합시다. 창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경숙이 깨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했고 설사 깨어난다 하더라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고 의사들이 말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창호는 이제 죄책감보다는 새로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했죠. 미영 씨, 저한테는 당신이 필요해요. 저도요, 선생님. 두 사람은 병실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포옹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경숙을 보면서도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죠. 며칠 후 창호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당당히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내는 이제 오래 못 버틸 겁니다. 창호는 경숙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형부, 언니 상태가 그렇게 안 좋나요? 의사들이 장기간 혼수 상태가 될 거라고 해요. 설사 깨어나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거라고 하고 창호는 일부러 경숙의 상태를 더 심각하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의사들은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창호는 자신의 계획을 위해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형부, 간병인은 어떤 분이세요? 아, 김미영 씨라고 하는데 정말 잘해줍니다. 앞으로 제 곁은 이 사람이 지켜줄 겁니다. 창호의 말에 경숙의 동생은 당황했습니다. 누나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다니요. 형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생각하고 있어요. 미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호는 후련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소문은 삽시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경숙이 혼수 상태에 있는데 남편이 간병인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죠. 저런, 경숙 씨 남편이 벌써 다른 여자와 아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너무하네요. 이웃들의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창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미영과 함께 다녔죠. 친척들도 하나둘씩 병문안을 끊었습니다. 창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경숙의 병실은 점점 텅 비어가고 문병객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창호는 더 이상 눈물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숙을 바라보는 눈빛에도 예전 같은 애정은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빨리 모든 것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경숙은 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친척들의 전화 통화, 이웃들의 험담, 그리고 남편의 변해버린 마음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경숙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마음은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복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내가 깨어나면 모두에게 진실을 보여주리라 경숙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이죠. 경숙이 사고를 당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창호와 미영의 관계는 이제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죠. 두 사람은 아예 대놓고 연인처럼 행동했고 병원 직원들도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영이 창호에게 말했습니다. 경숙의 교통사고 보험금 처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는 내용이었죠. 얼마나 나온다고 했나요? 중상의 판정이라서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창호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보험금과 자신의 연금, 그리고 집을 처분하면 미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이 될 것 같았거든요. 미영 씨, 우리 진지하게 미래를 계획해 봅시다. 무슨 말씀이세요? 경숙이 상태가 이런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요? 창호의 제안에 미영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물론 창호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아직 아내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아직 의사들도 말했잖아요.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사 깨어나도 식물인간 상태일 거라고 했고 창호는 점점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경숙에 대한 애정은 이미 완전히 식어버린 상태였죠.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창호와 미영은 평소처럼 병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저 정말 진심이에요. 창호는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선생님 마음 잘 알아요. 하지만 좀 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창호의 간절한 고백에 미영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거든요. 창호 같은 든든한 남자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선생님, 정말 확신하세요? 물론이죠. 이제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창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보험금이 나오면 경숙을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자신은 미영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 살 계획이었거든요. 보험금도 정리되면 우리 둘이 새로운 인생 시작해요.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조용한 곳에서 펜션이라도 운영하면서 살면 어떨까요? 미영은 창호가 그려주는 미래가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더 이상 간병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건 운명이에요. 창호는 미영을 꽉 껴안았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져서 병실 안이 더욱 아늑하게 느껴졌죠. 이제 곧 끝날 거예요. 경숙이도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는. 창호는 말을 흐렸지만 무슨 뜻인지는 분명했습니다. 경숙이 빨리 세상을 떠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때 경숙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움직인 것이었죠. 하지만 창호와 미영은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경숙은 그동안 들은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간병인과의 불륜,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바라는 마음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숙의 의식 깊은 곳에서 강한 의지가 꿈틀거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절망과 분노만 있었다면 이제는 복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나는 다시 일어나서 내 목소리를 찾을 것이다. 경숙은 복수심으로만 마음을 채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되찾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로 바꿔나갔죠. 40년 가까이 남편을 위해 희생했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호와 미영은 여전히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펜션 말고 카페는 어때요? 제가 커피 내리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구체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마치 경숙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말이죠. 언제쯤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보험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준비하죠. 아마 다음 달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창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경숙에 대한 마지막 의무감마저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그 순간 경숙의 심전도 모니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심박수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만 바라보며 속삭이고 있어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경숙의 몸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한 의지력이 뇌 기능을 조금씩 깨우고 있었던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때로는 환자의 의지가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경숙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직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거든요.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깨어나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고 병실 안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꿈이 동시에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사랑에 대한 달콤한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진실을 향한 뜨거운 의지였죠. 경숙이 사고를 당한 지 석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의사들도 이제는 장기 치료를 염두에 두고 요양병원 전원을 권유하기 시작했죠. 창호는 이 소식을 듣고 내심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어서요. 담당 의사의 말에 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제쯤 옮길 수 있나요? 다음 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절차만 밟으면 되거든요. 창호는 병실로 돌아와서 미영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요양병원으로 옮긴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정말. 미영은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 모두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보험금도 다음 주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타이밍이 딱 맞네요. 창호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 저녁 창호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집안은 냉기가 돌았고 경숙이 정성스럽게 갖고 놓았던 화분들은 시들어 있었죠. 창호는 집안을 둘러보며 부동산 처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호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아, 네, 어떤 집이신가요? 창호는 자신의 집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시세를 확인해 보니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았죠. 요즘 이 지역이 재개발 얘기가 나와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좋은 시기에 파시는 것 같네요. 창호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보험금과 집 처분 대금을 합치면 미영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병원으로 돌아온 창호는 미영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이제 정말 우리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미영도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아직 경숙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때 경숙의 담당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인가요? 환자분 상태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요. 심박수가 조금씩 변하고 있고 뇌파 검사에서도 미세한 활동이 감지되고 있거든요. 창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변화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게 좋은 신호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창고는 당황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시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네, 내일 MRI 촬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창호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두 사람 모두 당황스러워했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뇌 손상이 심했는데 갑자기 회복된다는 게 창호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워놓은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경숙의 상태 변화가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여전히 희망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사 깨어난다고 해도 정상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뇌 손상 환자들은 대부분 후유증이 심하거든요. 창호는 자신을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경 경숙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경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죠. 나는 살아있다. 경숙의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난 석 달 동안 들었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남편의 배신, 간병인과의 불륜, 그리고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잔인한 대화들 말입니다. 경숙은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누워 있었던 몸은 마비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경숙은 조금씩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점점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죠.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창호와 미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당신의 진심이었구나. 경숙은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경숙은 혼자서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손과 발을 움직이는 연습을 했고 목소리를 내는 연습도 했죠. 놀랍게도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회복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경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가 자신을 살려낸 것이라는 걸 말이죠. 일주일 후 경숙은 드디어 창호와 미영 앞에서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의사를 불렀죠. 경숙 씨, 정말 깨어났네요.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아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경숙이 의식을 되찾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적인 회복이라며 감탄했지만 경숙은 아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몸의 기능을 되찾아가고 있었지만 창호와 미영 앞에서는 여전히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죠. 의사 선생님, 아내가 말을 안 하는 게 정상인가요? 창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걱정보다는 불안함이 더 컸죠. 경숙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뇌 손상 환자의 경우 언어 기능이 마지막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의사의 설명에 창호는 안도했습니다. 아직 경숙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영은 예전과 달리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숙이 깨어난 후로 창호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어머님이 깨어나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만. 아니에요. 계속 도와주세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창호는 미영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미영을 보내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경숙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도 두 사람의 대화를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드디어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경숙의 옛 동료들과 친척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간호조무사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경숙의 동생, 그리고 이웃, 부인들까지 모인 자리였죠. 언니, 정말 다행이에요. 깨어나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경숙의 후배 간호조무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창고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영은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죠. 그때 경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동안 말 한마디 없던 경숙이 갑자기 말을 한 것이었거든요. 경숙 씨,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웃 부인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네,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경숙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나 봐요? 경숙의 동생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숙은 창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창고는 섬뜩한 기운을 느꼈죠. 사실 저는 혼수 상태였지만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숙의 말에 병실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호는 식은땀이 흘렀고 미영은 창백해졌죠. 당신이 내 곁에서 했던 말 다 들었어요. 경숙은 창고를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숙아, 그게 무슨 제발 놓아달라고 했죠?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경숙은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간병인과 나눈 속삭임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숙의 남동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형부, 이게 정말인가요? 아니야, 경숙이가 착각하는 거야. 뇌손상 때문에. 창호는 부인하려고 했지만 경숙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이야기도 들었고 제주도에서 펜션 운영한다는 계획도 들었어요. 집을 팔아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창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경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영 씨, 도망가지 마세요. 당신도 이 일의 당사자잖아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건 사실이죠. 경숙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죠. 그런데 알아두세요. 나는 분노로 당신들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경숙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되찾을 거예요. 40년 동안 당신 그림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겠습니다. 경숙은 창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는 끝이에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겠습니다. 창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체면을 잃었거든요. 경수가 그동안 내가 정신이 없어서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경숙의 동생이 화를 내며 창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부, 언니가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진정의 경숙이 동생을 말렸습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경숙의 동료들은 창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웃 부인들도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죠. 결국 창호와 미영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이 사건으로 인해 끝이 났죠. 한 달 후 경숙은 이혼을 마치고 작은 전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것이 기뻤죠. 나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요. 경숙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옛 제자들이 찾아와서 말했죠. 선생님, 여전히 저희의 스승이에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경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내 인생의 봄은 지금부터예요.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40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경숙의 새로운 봄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경숙처럼 말이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지만 마침내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낸 그녀의 용기가 참으로 대단하지 않나요? 배신과 절망 속에서도 복수가 아닌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경숙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숙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기 위해 일어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해드렸을 것이라 믿습니다. 인생 2막, 3막이 더욱 아름다울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다운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새로운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